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서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명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명수 센터장님은 정신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장을 하고 계시고요. 발표 시간은 4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살이 병이냐 아니냐, 자살 시도가 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의 논의를 제외하고라도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냐, 또 보건학적인 문제냐, 사회적인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늘상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개는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는 필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큰 가치로서의 평등, 경제, 문화, 실업 등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에밀 듀르갱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아노미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날의 자살은 증가된다라는 부분을 과연 우리 사회에 현재 적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요인만이 강조되다 보면 담론 자체가 굉장히 거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환원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가 십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포럼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적은 또 별로 없었으니까요. 조금 전에 정상기 선생님께서 인용하셨던 제 글의 한계점이라는 부분은 보건학적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경수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자살 예방 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원고에 적었던 부분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내 경제적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 자살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희가 전화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채 문제는 사회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밀 듀르갱이 이야기한 자살을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자살에 연관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채와 같은 어떤 개인이 사회로부터 통합되지 못하고 이탈되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자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관점일 것이고요. 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이탈되어가는 그런 내가 과연 문제인 건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충동적인 명령을 내리는, 자살을 시도에 대한 충동적인 명령을 내리는 나의 뇌, 브레인이 문제인가 라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이건 지극히 질병적인 모델의 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담자가 또는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적 부채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면 내 자살을 막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문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과 의사나 정신보건 전문의원들이 하는 주된 일들은 내담자가 제시하는 디맨드를 어떻게 조금 더 객관적인 니드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그 사람은 앞에 내걸었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라던가 그렇게 충동적인 명령을 내리는 뇌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파라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 전문적인 상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시기에도 짜증나시게 복잡하시지만
여기 뭐 정신과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돼 있어서 각각의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결국 자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 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여기입니다. 트레시홀드입니다. 트레시홀드, 역치입니다. 이런 우울증 환자가 130만 명이 되고 실업자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고요. 그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결국 이 트레시홀드를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트레시홀드가 역치를 결국 넘어서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라는 것, 요 한마디가 자살을 질병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다고 뭐 사회적인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 만약에 1년 내내 지금도 정책 TV도 나와 계시고 다른 신문상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1년 내내 자살과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자살에 대한 정책 담론을 발표를 하시고 그것을 한쪽으로 살짝 놓으시면서 국민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죽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밑에 댓글에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그 욕설도 실리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살 예방 정책을 하는 많은 것들은 이 트레시홀드를 높이는, 자살에 대한 트레시홀드를 높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개입 역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트레시홀드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막을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를 한다던가 손을 잘 씻게 한다는 하는 것도 역시 그 어떤 전염성 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트레시홀드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자살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인 요인들은 여기 동일선상보다는 이 트레시홀드를 높이거나 낮추는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 여기다가 배치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발제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숫자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슬라이드로부터 한 서너 장은 자살 자체가 질병이냐 아니냐, 자살 시도 자체가 질병이냐 아니냐 이전에 자살과 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슬라이드를 참고삼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알코올 사용 장애를 해결하면 전체 자살의 남성의 전체 자살의 34%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성 자살의 한 34%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역학 조사, 유병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나옵니다. 사회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은 자살률의 한 22% 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정상현 선생님 교육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교육은 아니고 정확한 그러니까 정규 교육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자살 시도자가 38배 정도 높고 일반적인 자살 위험도를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캔서 환자가 1.8배, 너 에이즈 걸렸어 라고 진단을 받은 에이즈 환자가 한 6.5배 정도, 우울증이 한 2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또는 다른 의학적 질환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살은 우울증과 밀접합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울증 환자의 극히 일부만 자살한다는데 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자살을 할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살자 15,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우울증 환자 130명, 15,000명이 다 우울증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 중에 1% 정도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유병률로 보자면.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 죽음자들이 왜 죽었는지,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왜 죽었는지를 주변 분들에게 조사한 심리적인 부검 연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 한 30에서 9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조울증이 한 10에서 20%, 정신분열병이 한 5에서 10% 정도, 알코올이 15에서 56% 정도가 자살하신 분들이 전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유족들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스웨덴 우울증 자살 코호트 연구를 보면
몇 년을 쭉 봤더니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10만 명당 3,900명으로 훨씬 경도의 우울증보다는 자살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세로토닌이라고 사람의 기분을 조종하는 그 물질이 자살자에게는 그 조정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안용명 선생님께서 외국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울증 약 처방량이 늘어날수록 자살률은 떨어진다라는 게 공통적인 다른 나라의 데이터입니다. 우울과 조울은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역인데요. 우울증 자체는 자살과 연관성이 있지만 또 우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살과의 상호 위험도도 있고 조울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살과의 연관 상대적인 위험도도 있습니다만 우울과 조울 내부 두 가지 질환 간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해한 관계가 있습니다.